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시간 반 조금 넘게 진행이 됐죠. 오늘 정치권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부처가 위기 극복과 미래 희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의 우선 과제를 함께 확인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서민 금융 지원 대책들은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세심하게 조율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을 필요로 하는 국민께 부처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가 각본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 패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적어도 야당하고의 협치나 이런 언급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뭐 한마디 야당하고 협치하겠다, 협력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서 더더욱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교수님 총평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대통령의 그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은 긍정평가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도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 내년도에도 이제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라든지 다른 분야도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어쨌든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각 부처 장관 포함해가지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거니까 좋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뭐 이제 세부담 완화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다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다는 면 이런 면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건강보험에 관련된 것도 이제 지금 보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그런 점은 좋은데 전 최근에 역시 가장 큰 관심이 이태원 참사잖아요. 여야 간에 뭐 그 문제 때문에 예상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것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100명의 패널이 있다면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확률적으로도 말이죠.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너무 없다라는 거는 좀 의아했고 또 하나 문제가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해결됐습니다만 철회됐습니다만 그것도 최근에 이슈였잖아요. 그건 최근에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됐던 거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게 이제 애써 배제된 것 같아서 김성환 의장 말처럼 뭐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는 아닙니다만 너무 이게 조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대체로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여당 지도부와도 소통하고 이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노력을 계속하는 건 반드시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인데 야당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무튼 정부 여당으로서 이러이러한 점은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렸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앞으로 대안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 때도 그랬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항상 자신들이 잘한 것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권이나 우선 정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못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희망을 얘기하고 대안을 얘기하고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단점 양쪽을 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소통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긍정평가가 나옵니다만 잘 짜여진 하나의 시나리오로 흘러간 것 같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제 임기 시작한 지 7개월째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의 매일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이제 중단된 이후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체에 저는 긍정적 평가가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어제 그 국민과의 대 제목도 국정과제 점검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과제를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수위원회 기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해야 될 중점 추진 과제들을 추려놨고 그런 국정 과제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 개혁도 사실은 이 3대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앞으로의 포부를 설명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다소 불편한 이야기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 보였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상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일단 빠져 있는 건 좀 제가 볼 때 일부러라도 저는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따지고 무슨 뭐 책임을 묻고 이런 게 아니고 기자들이 묻는 무슨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정부에도 이렇게 하길 바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은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 안전, 그다음에 이 교통 안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굳이 뺄 이유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최 교수님 말씀 동의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신년 기자회견 같은 걸 좀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열 거라고 생각하고 신년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는 거죠. 네. 저분은 그 자리에는 기자는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아무래도 날카로운 질문, 굉장히 불편한 질문, 쟁점에 대한 질문들을 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3월 9일 대통령 당선 1주년이고 5월 10일 취임 1주년 굉장히 거리가 많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겨울 내년 봄 사이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소상히 또 언론이나 기자들 앞에서 소상히 상세한 이야기를 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나왔던 개혁 과제들이 사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연금 맞습니다. 개혁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어려운 건데 네. 이런 거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에 좀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나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하려면 결국 개혁의 몸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을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합의를 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 법제도적으로는 야당 협조를 얻어서 입법을 해야 완성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도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 전까지는 만약에 그 3대 개혁을 시작을 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아마 제 느낌에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내후년 총선까지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좀 개혁의 시작에 대한 의지는 단호하지만 개혁의 시간표는 내후년 총선 승리 이후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임기 말쯤에나 시작을 해서 다음 정부 초쯤에 대충 완성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대치 전국을 보면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못 사게 하기 때문에 협치를 한들 되겠느냐 이런 아마 좀 실망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장 개혁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뭐 야당뿐만 아니라 노동계와의 어떤 그런 갈등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노동계와 어떤 뭐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정부가 아마 그런 쪽으로 기조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총선 때까지는 어차피 어렵다. 굳이 협치 이거 강조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김 교수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치는 그럼 내년 후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물론 내후년 총선 끝나고도 이제 임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야당과의 협치를 한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여권에게도 지지가 중도층의 지지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극단적으로 후년 총선에 무조건 이긴다라는 게 보장됐으면 그래도 돼요. 네. 그 이후에 하면 되니까 네. 아직 막강한 이제 의회 권력을 장악해서 지금 민주당처럼 다수 의석을 장악해서 하면 되는데 네.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전반적으로 느낀 건 큰 흐름은 말이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본 기조는 야당과 굳이 협치나 협조 이런 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는 것보다 굳이 그거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노동계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가 됐잖아요. 업무 개시 명령이 잘 통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갤럽에서 지지율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야당에게 협치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원칙과 법대로 가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좋긴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상당히 많은 이 지금 비중이 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입법으로 하는 정책이 많아요. 결국 정부의 영으로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더라도요. 결과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제도 그렇고, 지금 연금 개혁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개혁 했습니다만 대단히 미진했고,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얼마나 힘듭니까? 다 관계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차기 총선까지 그대로 간다? 그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좀 그래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는 일단 노동계와도 이제 원칙대로 간다. 굳이 뭐 타협이나 협상보다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가겠다는 건데, 그건 노동이 너무 배제될 수가 있어요. 전 노동도 너무 과도하게 강성 노조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명시적 의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계와의 어떤 타협이나 어떤 협상, 절충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예. 그건 별로 좋은 현상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좀 이렇게 챙기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국정과제 점검 회의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와 있고 주무총리도 나와 있고 부총리가 또 발표도 하고 관계 장관들이 또 PPT 발표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소관 부처의 국무위원 자격으로 질문에 답변을 시키는 것은 뭐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상민 장관 관련된 질문이 지방 이전에 대해서 어떤 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나와 있으면 답변하세요. 뭐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의사가 이미 표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런 지방 이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데서 뭐 당연히 저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빨리 이태원 참사 문제가 특수본의 수사 결과도 나오고 네. 정리가 돼서 재발 방지까지 나와서 국정조사 끝나면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빨리 잘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어제 어쨌든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신년 기자회견, 취임 1주년 회견 등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소통이 또 이루어질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감사 꽤 진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계청이 이제 만약에 그런 수치를 조작했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국가 정책의 상당 부분이 통계에 의한 정책들이거든요. 인구 센서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지난 정권 때 이른바 소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소득주도 성장, 이게 이 정책이 긍정 평가를 미쳤다, 긍정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수치를 조작했거나 통계를 이용했다면 네. 그건 뭐 어떠한 그 범죄보다도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황이 있다고 이제 감사원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간이 6개월 훨씬 더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예.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탈북 어민 문제도 그렇고 지난 정권 관련된 게 많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건 전부 전 정권을 어떻게든 지우려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된 게 들어왔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지난 정권 때 그런 것들 묵인했던 검찰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감사원이나.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통계청의 조사가 조작이었다. 조작에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전 통계청장 2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오늘까지가 원래 이제 감사를 연장해서 오늘까지 감사 기간인데 네. 이걸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게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청와대 윗선까지 조사가 필요할까요? 감사 결과를 최종 마무리하고 만약에 혐의가 있는 걸로 된다면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감사원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슷한 게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네. 절차를 거쳐서 했던 거거든요.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어서 저는 저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때도 당연히 좀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황 청장으로부터 그 강신옥 청장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네. 무언가 좀 통계를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했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냐. 그리고 청장이 교체된 다음에 소주성 정책에 맞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일부 언론에서 논란이 좀 제기됐었는데 만약 그것이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윗선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소주성 정책을 정당화할 수 없는 통계를 계속 고집한 전 청장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경질을 요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 명백한 직권남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상당한 정도의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정당성에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어서 아마 저 부분은 향후의 감사원 결과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목적,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그럼요. 거겠죠. 윗선이 어디까지이고 그다음에 멀쩡한 청장이 멀쩡한 객관적인 합리적 자료를 가지고 제시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예. 민주당은 일단 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이 지금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근데 그 통계청의 그 이제 수치가 조작되느냐 여부를 따지는데 거기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감사원이 야당 탄압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지금 절대 169석인데 네. 그래서 자꾸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거 워낙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용어 별로 안 맥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로 바꾸면 탄압이 좋을까요? 전 모르죠. 그건 제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도 아니니까 예. 모르겠는데 탄압이라는 용어는 뭔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통계청권도 그렇고 다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네. 자꾸만 탄압이다, 보복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를 정합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반박하면 되죠.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이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를 하는데 과도한 수사다 또는 과도한 조사다라는 걸 반박할 수 있는 통계 수치 제공해야 돼요. 그걸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탄압일 수 있고 야당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려 하는 의도적인 거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무조건적으로 탄압이다 보복이다 얘기하는 건 저는 맞는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백브리핑한 내용인데 통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어떤 기반이 되는 통계들을 뭐 조작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통계였잖아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그거를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원래 이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로우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예. 기본적인 통계 숫자를 가지고 아까 인구 센서스 말씀드렸지만 나이별로 세대별로 어떤 걸 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통계라는 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거 이제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얘기고 정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이었는가, 국민들에게 옳은 정책이었는가 하기 위한 또 결과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무슨 정책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나?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런 객관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정권 또 우리 정부는 이 정책을 지향하겠다, 우리의 가치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원래대로 나온 걸 얘기하면서 이게 정책 판단이다 얘기하면 다른 거죠. 정책 판단이라는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정책적 판단인 것이죠. 예. 이건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신구 권력 충돌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게 이제 여론조사 통계도 비슷하고 이 통계도 비슷하고 가장 과학적인 숫자로 결과가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또 주관적인 이 이른바 편향성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됐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소주성 정책을 하면서 최저임금제를 급속하게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는데 역시 인상하니까 소득이 올랐다는 것을 통계로 확보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존의 이제 황 청장 이야기로는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왔던 그 통계 모집단이나 표본이나 질문 방식이나 어떤 노후 데이터를 통해서 했을 때는 별로 그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네. 것이었고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 다른 걸 가져와 봐라 했던 것이고 그게 못하겠다. 그랬더니 교체를 했고 강신욱 총장으로 교체된다 하면은 그 소주성 정책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표본 집단이 바뀌었든지 표본의 추출 방식이 바뀌었든지 질문이 바뀌었든지 네. 수치가 바뀐 거거든요. 그런 게 여론조사도 똑같거든요. 여론조사도 보면 모집단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질문의 항목들을 약간의 편향성을 가지고 틀어가지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감사원이 저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해서 정말 황 청장이 그런 기존의 방식을 고집을 해서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면 네. 분명한 이게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걸 또 이유로 해서 경질성 교체를 해서 입맛에 맞는 새로운 청장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건이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과정을 제외하고 이 황 전 청장이 나가는 과정에서만 그렇죠.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검찰 수사로 가면 그 단계에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과하게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청장에다 임명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겠죠. 청와대든 뭐 누가 있겠죠. 그러면 그 통계청장에다 임명 권한을 가진 자가 소주성 정책의 결과에 반하는 통계를 고집하는 황 청장에 대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죠. 예, 앞으로 새롭게 나올 내용들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주제도 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들은 김만배 씨의 발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내 지분 늘려서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을 숨겨뒀다라고 얘기한 걸 들었다고 유동규 씨가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네. 지금 정진상 실장의 그 구속영장 그리고 공소장도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공모관계다라는 건 적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구속영장에는 이제 정치적 공동체, 네. 이번에는 정치적 동지 이렇게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정치적 공동체나 정치적 동지는 아직 공범관계다, 공모관계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 실장이 지금 이제 김만배가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에게. 그래서 그 돈 다 내가 갖고 있겠다. 네. 근데 이 돈이 결국은 이제 검찰 공소장에도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 그 정진상 실장이 승인한 건데 결국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같은 정치적 동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의 개발이라든지 대장동 개발에 이제 김만배가 선정된 과정 이런 것들에 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러한 진술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 진술만으로 엮여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도 공모관계라고 적시를 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검찰이 당장 물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물증 없이 정치적 동지다, 정치적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뭐 이른바 경제공동체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재선을 위해서 이런 돈이 쓰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소장에. 그렇다면 그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김용 부원장이 전 부원장이고 정진상 전 실장인데 과연 이렇게 정치적 동지 관계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완전 정진상 실장 몰래 이재명 대표 모르게 말이죠. 정진상 실장이 정치 비서관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승인을 했고 이랬다는 게 상상이 좀 안 갈 수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물증을 정확하게 이제 검찰이 제시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나름대로 물증을 보강하거나 증거를 보강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갈수록 김만배 씨의 입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 검찰에 주는 시그널이다, 이재명 대표 측에 주는 시그널이다 이런 추측이 좀 무성한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어제 새벽 2시에 이제 자해를 시도하고 또 있다가 또 하고 오해하고 그랬다는 건데요. 그 새벽이 있기 전날이 이제 바로 이른바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조력자 2명이 체포됐던 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누나 집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어제 자해 시도가 있었고 오늘 그 2명의 구속영장이 어제 신청이 돼서 오늘 그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본다면 아마 김만배 씨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고민과 뭐 두려움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김만배 씨만 지금 진술해서 지금 마지막 퍼즐을 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동규, 김용, 유동규, 남욱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만배 씨는 이제 기존의 입장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이 마지막 자기 혼자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열심히 숨겨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듯한 이 범죄 수익금까지 지금 검찰들이 압박을 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아마 개인적인 고민이 저는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시 그런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시도가 정말 괴로워서 했을 수도 있는 1차적인 그 이해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막바지에 몰린 김만배 씨가 이걸 검찰의 인권 탄압 또 검찰의 무지막지한 그 어떤 진술을 요구가 강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한 것인지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야당 측에서 그렇게 상해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면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 정도 버틸 만큼 버텼다. 나도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뭐 이런 걸 이재명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는 듯한 사인으로 했었던 것인지 사후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영장 실질심사하고 그 2명의 조력자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재판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고 그러면 숨겨놨던 이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탈탈 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혼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입을 딱 막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며칠 안에 김만배 씨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인지 계속 버틸 것인지 저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진술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김만배 씨가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걸로 봐서는 김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계속 이제 묵비권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진술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느끼면은 만약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털어놓겠다. 어차피 내가 죄값 받겠다 한다면 극단적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고 없는 사실 자꾸 얘기하고 있는 사실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람으로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진실의 언젠가 창이 열리겠죠. 열리겠는데
결국은 정황으로 이제 쭉 이제 조여가면서 진술과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예. 전 김만배 씨의 저런 극단적 선택으로 볼 때 지난번에 몇 번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네.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이 예. 상당히 지금 이 압박을 오히려 느낄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결백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 실장이 그렇게 승인을 여러 번 했다는데 그걸 전혀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거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게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유추하기 어렵죠. 네. 그런 점에서 더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그런 것까지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김만배 씨 측근 2명이 영장 심사를 받고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 2명의 입에서도 뭔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 뭐 헬멧맨이 중요한 또 최모 씨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천화동인 1호의 공동 소유주가 또 있잖아요. 예. 그분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또 보좌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2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뭐니까 관계자로서 관련자로서 조사를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지금 검찰이 그 뭐 수백여 개에 달하는 그 은닉 자금을 아주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은닉하려고 했던 조력자로 판단하고 지금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친 거거든요. 예. 심지어는 그 변호사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일반 법리적으로 본다면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검찰은 지금 뭔가 심각한 것들을 물증을 잡아서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혐의를 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2명이 이번에 실질 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고 그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또 다른 어떤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네. 저는 김만배 씨의 이제 결심에도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쯤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상황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심 100%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결국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장 많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좀 근데 이게 원래 당원 대회는 맞는 거죠. 미국에도 이제 코커스가 있고 프라이머리가 있잖아요. 네. 코커스는 당원만 참석하는 것이고 프라이머리는 이제 일반 국민들 여론에 참석하는 우리나라로 비슷한 거예요. 네. 네. 근데 미국의 50개 중에서 이제 반반 정도 그렇게 해요. 그 이제 전당대회를 방식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이게 전당대회나 이런 거 당권에 있어가지고 이거 당의 일이기 때문에 예. 100% 당심으로 해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그건 뭐 정치학적으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굳이 이거 당내의 행사를 민심이 들어오는 게 당의 어떤 뭐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뭐 굉장히 그건 이론이 많이 있는 이론이긴 합니다. 그냥 코커스 갖고 맞다, 프라이머리가 맞다라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단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역학관계라든지 세력관계를 볼 때는 당심을 이제 갑자기 100% 얘기가 나오는 거. 네. 원래 7대 3인데 지금. 당심이 7이고 여론이 3이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제 당심을 9로 하고 여론을 1로 한다. 9대 1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100대 0으로 한단 말이죠. 예. 100에 가까워 보입니다. 100에 가까운 거로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순수 정치학적인 정당 이론으로 볼 때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내 역학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일반 당심 이외에 일반 민심의 여론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어느 게 국민들이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설령 말이 당내 행사니까 당신 몇 프로가 맞다. 당원 네. 행사인데 왜 굳이 민심이 끼어드냐 이런 말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 이 상황 속에서 아예 민심이 배제된 당신만의 100%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게 과연 그리고 차기 총선을 생각해 볼 때 예. 그게 중도층에게 다가가는 게 맞는 전략인지 좀 별개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은 계속 이제 그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뭐 말이 안 된다. 또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이제 이른바 비윤계 쪽에서도 뭐 그런 입장들 계속 네. 내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지금 당권 주자도 같은 입장이고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마 전당대 준비위원회 전준희가 이제 정식으로 구성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 네. 전당대 이 룰에 대한 것들 아마 논의를 할 텐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치학적으로 정당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현상 같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분석할 때 그런 아웃사이더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정당이 문지기 역할을 포기한 채로 그냥 영입해서 들어와서 정당을 접수해버림으로써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미국 정치가 후퇴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분석이 있어서 예. 정당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일종의
민심과의 거리두기, 디스턴싱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트럼프 현상을 분석할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맞느냐, 코커스가 맞느냐라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정착적으로 옳고 그른 걸 따질 수는 없는데 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당대 룰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시기도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하필 이때냐라는 점에서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적어도 이 민심을 여론조사로 반영을 몇 프로 했던지 차이는 있지만 예. 계속 반영을 해왔던 전당대 룰이었는데 네. 꼭 이번 전당대만 앞두고 갑자기 이건 안 되겠다. 당심으로 가야 되겠다고 네. 한다면 이게 국민들한테는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그 당심을 100%로 모아서 하는 전당대 룰이라는 것이 정착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왜 하필 이 시기냐에 대해서는 그 룰을 바꾼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당원들을 뭐 윤심이라든지 친윤계가 선택한 어떤 후보에게 몰아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게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최악의 경우 이렇게 무례하면서까지 비윤계 주자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전대 룰을 바꿔가지고 100%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친윤계가 선택한 후보가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냥 그 버스에 실어서 대의원들 어디 체육관에 불러가지고 그 후보를 선택할 때는 당협위원장의 말이 입김이 먹혔어요. 네. 그런데 지금 80만 명이 책임당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체육관에 모이지 않아요. 다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투표를 합니다. 네. 누가 그 당협위원장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장재원 의원이 지시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전대룰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 여부, 그다음에 왜 하필 이 시기냐에 대한 국민적 설득 여부, 그리고 설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윤계 후보가 당선될 때 후폭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많은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근데 전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준석 전 대표를 응원하면서 이 대표 체제 때 당원 가입하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게 당원 비중이 지금 숫자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의 전체적인 그 당원 성향이나 지역이나 나이나 이것들을 아는 건 공개가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때 지지하면서 들어왔다. 또 이준석 대표가 징계 파동이 있을 때 당원 가입하기 좋은 네.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정광훈 목사 따르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또 극우 유튜버 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들어왔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그 강신업 변호사도 있고 또 극우 유튜버 출신도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번번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이 또 엉망이 또 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80만이라고 하는 책임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사실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지의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저 당원 투표를 100% 하면 친윤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 계산해봐야 된다고 예. 제가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왜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이영호 의원이 꽤 많이 따라잡았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과도하게 이럴 필요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우리가 윤심 그러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안 들려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여당이 조율하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대통령 의식한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여당으로서 당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청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